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이야기들. 첫 번째 이야기. 어릴 때 몸이 약해서 일찍 죽는지 알았다. 저는 올해 20대 후반의 주부이자 출산을 앞두고 있는 예비 엄마입니다.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 어린 시절부터 유독 몸이 약했습니다. 오죽하면 태어날 때부터 저체중 미숙아의 기형까지 안고 태어나 오래 못 살 것이라는 어르신들 말씀에 출생신고 또한 2년이나 뒤로 미뤄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저는 정말 아주 어렸을 적부터 더위와 더불어 헛것도 자주 보고는 했습니다. 제 몸의 허약함 때문인지 아니면 정말 제가 알지 못하는 뭔가가 존재하여 겪었던 일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다니던 시절과 중학교 때 겪었던 경험담입니다. 제 기억에 이사라는 것을 처음으로 해본 경험은 제가 6살 때쯤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한옥식 다가구 주택으로 처음 이사하여 유치원은 물론 초등학교까지 입학을 하고 중학교와 고등학교까지 마쳤습니다. 그렇게 추억이 가득하고 생각해보면 즐겁고 포근했던 곳인데 이상하게도 이곳에서 10년 넘는 세월간 밤에는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처음 이사하던 첫날은 낯선 분위기 때문에 쉽사리 잠을 청할 수가 없었습니다. 워낙에 겁이 많고 잘 놀라던 체질 덕에 부끄럽지만 저는 꽤 자라서까지 부모님과 한 방을 썼습니다. 그날도 저는 어머니의 왼편에서 누워 잠을 청했는데 도무지 쉽게 잠들지 못했습니다. 당시 저희 집 구조를 말씀드리자면 대문 하나에 가구마다 출입문이 있으며 한옥집이다 보니 그 출입문들은 유리로 만들어진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만 해도 작은 출입문과 함께 작은 마루와 부엌이 있었고 출입문과 일직선의 위치에 유리로 된 방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마음에 그 유리로 되어 있는 방문이 무서웠는가 봅니다. 밤새 창밖으로 보이는 것이라고는 컴컴한 어둠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요. 첫날에는 두려움이 더해 주무시고 계신 부모님들 옆에서 밤새 떨고 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어두운 부엌 쪽에서 인기척과 함께 젊은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저를 부르는 소리였습니다. 굉장히 맑고 낭랑한 목소리로 말입니다. 아가야 잠깐만 나와봐. 언니가 선물 줄게. 아가야 잠깐만 이리 나와봐. 한참을 그렇게 저를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는 도저히 사람의 것이라고도 믿기지 않을 정도로 낭랑했으며 그 낭랑함이 두려움을 더 불러오는 듯 했습니다. 그렇게 밤새 저를 부르는 목소리에 떨며 잠을 설치다. 날이 밝은 후에 잠에서 깨신 부모님들께 간밤의 일을 말씀드리니 부모님께서는 그냥 웃어 넘기셨습니다. 이사 첫날이라 잠자리가 낯설어 그런 것이었을 거라고. 헌데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이사한 날부터 매일 밤마다 지독한 악몽에 가위에 환청에 단 하루도 편히 잠들어 본 날이 없었으며 심지어는 날이 훤히 밝은 대낮에도 혼자서 잠들려 하면 어김없이 가위에 눌렸습니다. 그래도 어찌어찌 시간을 잘 넘겨서 중학교에 입학하게 되었고 어느덧 중학교 3학년까지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3학년에 올라감과 거의 동시에 어머님께서 자궁암 말기 판단을 받으셔서 당시 이삿짐센터를 운영하시던 아버지께서 집을 비우시면 제가 어머니 간호를 해야 했기에 학교에도 거의 나가지 못했습니다. 그날도 저녁 내내 진통으로 고생하신 어머님 덕분에 마음이 싱숭생숭해 한참을 잠자리에서 설치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잠결에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도 시끄러워 잠에서 깨어보니 한두 마리가 아닌 읍내에 있는 개들이 전부 짖는 것처럼 상당히 요란하고 시끄러웠습니다. 그날따라 왜 그렇게 청각은 예민하던지 저희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위치한 철길에서 울리는 기차 소리까지 다 들릴 정도였습니다. 그 소리들과 느낌이 하도 기묘하고 이상해서 저 또한 잠을 깨고 바깥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희 집에서 키우던 진돗개 한 마리가 출입문 쪽을 향해 계속 으르렁거렸습니다. 이윽고 이내 무언가 홀린 것처럼 손살같이 출입문 쪽을 향해서 달려나갔습니다.
그와 동시에 누군가 미친 듯이 저희 집 출입문을 두들겼습니다. 처음에는 인근에 사시던 고모님께서 또 고모부님과 싸우고 저희 집을 오신 게 아닌가 싶어 문을 열어드리려는 찰나에 생각해보니 새벽 3시가 넘어가고 있었고 그렇게 급한 상황이라면 차라리 화해를 먼저 하셨겠지 하는 생각에 다시 두려움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런 제 생각을 읽기라도 하듯 문 밖에서 여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어렸을 적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얘야, 어서 문 열어. 빨리 나와야 돼. 이번이 아니면 영영 다시는 기회 없단다. 오늘은 꼭 널 데리고 가야 돼. 얼른 우리와 함께 가자. 등에서 식은땀이 쭉 흘렀습니다. 나가볼 생각은커녕 아무런 대꾸도 못하고 그 자리에서 바들바들 떨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떨고 있을 무렵 저희 아버지께서도 슬그머니 자리에서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TV를 켜시면서 오늘따라 동네 개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냐고 한마디 하십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심과 동시에 시끄럽게 짖던 개들의 소리는 점점 잠잠해지고 밖에서 절 부르던 소리와 문을 두들기던 소리 또한 거짓말처럼 사라졌습니다. 다만 저희 집 개만 출입문을 향해서 여전히 낮게 으르렁거리고 있었을 뿐.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서 누우니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이 개 짖는 소리와 문 두드리는 소리, 그리고 다시 저를 부르는 소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어서 문 열어. 오늘은 꼭 널 데리고 가야 돼. 지금 집에 있는 거 알아. 숨어봤자 소용없어. 결국 동이 트고 날이 밝아올 때까지 부모님들께서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까지 잠자리에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간밤의 소동을 아버지께 물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개들이 시끄럽게 짖는 소리는 들었으나 다른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셨던 것도 저희 집 개가도 소란한 것 같아서 도둑이라도 든 건 아닐까 싶었던 거라며 다른 무언가가 있었냐고 되물으셨습니다. 그곳에서 10년이 넘는 세월을 사는 동안 찝터가 안 좋아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운명이고 팔자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어머니께서는 자궁암으로 오래 앓으시다 결국 돌아가셨습니다. 저 또한 지독한 불면증과 크고 작은 병치레를 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에는 그 집에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았기에 아버지와 저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 후에는 그렇게 자주 눌리던 가위와 악몽도 거의 꾼 적이 없으며 혼자서는 낮에도 절대 잠을 못 자던 것이 사라졌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군대 선임. 내가 복무했던 소대에는 내가 이등병 때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사건이 한 번 일어난 적이 있다. 자살한 사람은 상병이었는데 탄약 근무 지원으로 나갔다가 근무지에서 총으로 자기 머리를 쏴버린 것이었다. 그 이후로 탄약 초소 근무 시엔 실탄이 탄창 맨 밑에 3발이 있고 나머지는 공포탄으로 장전하게 되었다. 경찰을 비롯한 각종 헌병대들이 와서 한 달을 넘게 조사하고 또 계속 조사했던 큰 사건이었다. 조사가 끝나고 죽은 그 상병의 시신을 곱게 집으로 돌려보내주었는데 시신과 함께 더블백에 그 선임이 쓰던 전투화나 군복 등 물품을 챙겨 넣고 같이 보냈다. 군인 신분으로 죽었으니 군인 물품으로 장례를 잘 치르라고. 그리고 정확히 2년 뒤에 그 죽은 선임 제삿날이었다. 우리는 우리 소대 나름대로 그 초소로 가서 행보관님과 소대장 등 간부들과 함께 다음 생에는 마음 약하게 살지 말고 강하게 크라고 하며 그가 좋아하던 냉동식품과 함께 제를 지내고 저녁에 취침에 들었다. 그날 나는 당직이었는데 무사히 당직이 끝나고 다른 병사들이 일거를 나간 사이에 나는 막사로 들어가 오침을 했다. 여기서 나는 내 생에서 가장 섬뜩한 일을 겪었다. 보통 오침은 3시까지인데 운숙이므로 4시 반까지 잠을 자기도 했다. 그런데 오후 2시쯤이었다. 후임병 하나가 내 점심거리로 냉동식품을 챙겨줬는데 졸려서 귀찮으니 그냥 가라고 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10분 정도 흘렀을까. 갑자기 누가 관물대를 열면서 내는 덜그럭거리는 소리 때문에
깊은 잠에 빠져 있던 나를 깨운 것이다. 그날따라 피곤해서 무시하려고 했지만 덜컹거리는 소리가 이상하리만큼 날카롭고 흐느끼는 소리까지 들리다 보니 나도 모르게 신경질을 내고 말았다. 모포를 얼굴까지 덮고 거슬리는 소리에 귀를 막았지만 흐느끼는 소리는 소름 돋을 정도로 머릿속을 파고들어왔다. 죄송합니다. 그런데 지금 없어진 물건이 있어서 찾고 있습니다. 관물대를 뒤적거리는 병사는 흐느끼며 말하고 있었다. 근데 꼭 찾아야 합니다. 이거 못 찾으면 이도저도 못 갑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떤 걸 찾는데 이렇게 시끄럽게 구는 거냐고 묻자 전투화가 없어져서 전투화를 찾고 있습니다. 그 말에 나는 잠이 반쯤 깬 채로 욕을 퍼부었다. 미친 새끼야. 장난치나? 너 누구야? 그리고 들려온 그 병사의 관등 성명. 그때 그 소리를 들은 나는 몇 분간 굳어 있었다. 관등 성명을 댄 사람은 1년 전 목숨을 끊었던 그 선임이었다. 심장이 쿵쾅쿵쾅거리고 겁이 나서 고개를 돌리지도 못한 채 쥐꼬리만한 소리로 흐느끼듯 그 상병의 이름을 불렀다. 등골의 소름이 가라앉을 즈음 급하게 불을 켜고 그 소리가 난 쪽을 찾아보았다. 관물대 문이 떨어져 있고 그 안에 있던 물건이 밑으로 다 떨어져 있었다. 그리고 나는 그걸 보자마자 팬티 차림으로 바로 행정실로 뛰어가서 행보관님을 찾아갔다. 행보관님은 처음엔 내 말을 듣고 미친 사람으로 취급을 했지만 있는 그대로 얘기하니 표정이 변하셨다. 그래서 소대원이 전부 집합한 채 왜 전투화를 찾았을까 하고 의논을 했다. 보급관님은 일단 급한 대로 초소로 올라가 새 전투화를 불에 태워 초소 주위에 뿌리고 우리는 왜 전투화가 없어졌을까? 그것만 생각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죽은 그 상병에겐 거의 새 것처럼 아껴 쓰던 전투화가 있었는데 그 상병이 죽자 어떤 미친놈 하나가 그 전투화가 탐이 나서 가져가 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범인은 우리 소대를 치를 떨게 만들었던 고문관 선임이었다. 이미 전역해버린 놈이지만 행보관님은 그 선임에게 전화해서 당장 오라고 전화했고 초소 앞에서 죄를 지내 미안하다라고 하며 절을 하게 한 후 상황은 마무리되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